이제 두 번째 권력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 김원식 교수님은 그 성공회대학교에서 겸임교수 하시면서 직접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도 하시고 서울 사회문화연구원장도 하시고 후배들하고 다양한 또 활동을 또 하고 계세요. 굉장히 젊게 사시는 분이세요. 오늘 뭐 강의 제목은 현대적 의미 권력, 헤게모니 이론과 보이지 않는 권력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름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말씀을 들으면 전혀 어렵지 않고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김원식 교수님 말씀을 큰 박수와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꾸리고 있는 모임 네, 이름이 서울사회문화연구원이라는 모임인데, 그게 사실은 그 이름이 여러 개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불릴 수가 있는데, 네. 풀어서 얘기하면은 유기적 지식인 모임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달리 표현하면은 네, 네. 그람시안들 모임이에요. 그람시안들.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예. 음, 그래서 그 저는 좀 더 나은 세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냥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격려도 하고 음. 자기들이 읽은 것들 가지고 서로 의견들 주고받고 뭐 이런 모임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런 자리를 가지려고 제가 그렇게 그런 봄부터 속삭여가 아니고 예예예 뭐 그런 것 그럼 같아요. 예. 음.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는 한 여섯 꼭지 정도로 여섯 꼭지 하니까 우리 박 대표 굉장히 아니 이 양반이 몇 시간이나 하려고 여섯 꼭지라고 아, 얘기하는데, 아이 사실 괜찮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람시 하면은 음. 생각할 수 있는 그 거리들 네. 그렇게 한 여섯 개로 나눠서 그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런데 글쎄 제가 한 4, 50분 정도 제 시간이 있습니까? 아유, 그럼 50분까지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제 시계로 지금 25분이니까 네. 어, 되는 대로 열심히 그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텐데,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거를 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조심스러웠던 게, 저기 서구 이런저런 사회운동 또는 뭐 혁명 뭐라고 불러도 좋은데, 어떤 좀 이렇게 바꿔보겠다 하는 거를 지향하는 이론가들 중에 한국 그 뜻 있는 지식인들한테 제일 많이 알려진 탑3 중에 한 사람이 안토니오 그람시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한국에 네. 알려진 것도 이미 상당히 오래됐고, 네. 제격으로 한 40년 넘게 그렇게 알려졌어요, 한국 음. 사회에. 그래서 제가 말 함부로 했다가는 이 사람 거짓말하고 있다 하는 그런 기분을 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산발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건드려도 되게 여섯 개 꼭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섯 개가 아니라 일곱 개구나, 일곱 개. 음. 음. 첫 번째는 보이는 권력과 보이지 않는 권력. 이게 뭐냐 말이야. 음. 이 보이는 권력이라 하면 달리 표현하면은 전통적인 권력 이론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권력은 오늘의 주제인 안토니오 크람시의 헤게모니 이론하고, 그 다음에 이 양반 또 우리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 다들 알면
푸코의 권력이론, 이 두 사람이 해당되는 게 보이지 않는 권력입니다. 말 그대로 힘이 행사되는 게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예컨대 예를 들어서 이제 권력이 보인다 하면 뭘 얘기하느냐? 며칠 전에도 그 탄핵당한 대통령 윤석열이 지네 동네에서 반바지 차림으로 그렇게 어? 어슬렁거리는 참으로 볼썽사나운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접해서 봤는데 그 사람 지금 깜빵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밖에서 활보하고 다니잖아요. 아, 그래서 지금 3차 소환 통보가 갔는데 만약에 3차까지도 출두를 안 한다. 그러면 끌고 와야죠. 자, 끌려오는 윤석열이가 보이는 겁니다. 그게 보이는 권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찰이나 군이나 법 집행이나 이런 것들 그게 보이는 권력이고 그 다음 그 대항 개념인 보이지 않는 권력은 진도 나가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꼭지는 안토니오 그람시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라는 꼭지입니다. 음, 거기에서 이제 그람시가 주장하는 이런저런 개념들 소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꼭지에서는 그런 그람시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은 후학들은 누가 있는가? 음.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거론하는 몇몇 사람들을 좀 타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꼭지에서는 그람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헤게모니 개념과 사회운동이 어떻게 접목이 되는가. 여러분들 사회운동 하면은 최근에도 12월 3일 날 내란 이후에 4개월, 5개월 동안 탄핵 시위를 연 1,000만이 넘게 그렇게 주말마다 또는 주중에도 나와서 집단행동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예컨대 사회운동이죠. 예컨대 그런 것들이 헤게모니 이론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게 네 번째 꼭지고 다섯째, 다섯째는 제가 여섯째. 이따 진도 나가는 톤 봐가지고 얘기를 할까 말까 좀 생각 중이긴 한데 우리 박 대표께서 언젠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권력 감수성을 늘려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강조를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아픈 우리 한국 근현대사를 잠깐 언급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제가 권력 관련한 우리 박 대표님 강의를 내가 책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보는데 이 어디다 뒀죠? 아, 여기 있구나. 이렇게 이 박 대표님이 이 강의를 제가 책자로 만들어서 아이고. 엄마 그런데 너무나 정리를 잘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우리 박 대표가 그렇게 걱정하고 분노하는 그런 배경이 되는 한국 근현대사 쉽게 얘기해서 일제 식민지 경험과 한국 전쟁의 경험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네 권력 개념, 권력 감수성이 증가되는 걸 막는 아주 뭔가 이렇게 기본적인 방해물로 작용하고 있죠. 무의식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예컨대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으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취지로
잠깐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여섯째 꼭지로는 그람시 헤게모니 개념하고 지난 시절에 예컨대 주로 한참 한국의 사회운동 주로 학생운동인데 그게 왕성했던 70년대 80년대 군부독재에 처해서 그때 있었던 민중문화운동과 그람시 헤게모니 이론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거는 우리 한국 사회의 운동사를 보려고 언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람시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로 한국의 사회운동을 같이 돌아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여섯 번째로 7, 80년대 한국 민중문화운동과 그람시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제가 생각을 정리했고요. 그리고 미리 얘기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문헌상에는 7, 80년대 민중문화운동에 누구도 공개적으로 안토니오 그람시를 언급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7, 80년대 민중문화운동의 아주 이론적인 최고 그 두목이 돌아가신 김지아 시인인데 김지아도 공개적으로 그람시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얘기한 적이 없는데도 음,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그람시가 주장하는 그 헤게모니 관련된 이런저런 개념들 그중에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는 합니다마는 내셔널 파퓰러 서벌턴 칼처 음, 민중적 하청 문화의 강조 그리고 그 그룹 속에서 어떤 대항 헤게모니를 형성을 하고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촉진하는 혁명적 에너지의 원천을 거기서 찾아보자 하는 그 문제의식으로 예컨대 저도 그저 최근에 그저 뭐냐 때늦게 판소리를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김지아 시인의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다시피 유명한 오적이라는 담시 있잖아요. 담시. 네. 그 담시가 딴 게 아니에요. 판소리 가사입니다. 판소리 가사. 담시 저 오적 말고 한 6~7개가 더 음, 있죠. 김지아가 말년에 뭐 잠깐 뭐 해가지고 아이고 저 평가를 애면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김지아가 정신적으로 좀 아파가지고 자주한 그 쇠락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잠깐 그런 일이 있었고 기본적으로 한국의 문화운동사에서 아주 독보적인 천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김지아입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 중에 앞부는 뭐냐면은 김지아의 담시입니다. 담시. 판소리 가사를 통해서 당대의 온갖 부조리를 막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뭐를 그 저기 흠모하면서 저도 요새 판소리를 배우고 있는데 음. 언제 기회가 있으면 제가 들려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와, 그 다음에 우와. 마지막으로 우리 저 박 대표님이 좋아하실 꼭지인데 뭐냐면은 그람시 총평이라 해가지고 그람시의 헤게모니와 하버마스는 무슨 관련이 없겠는가. 음, 음, 어, 그게 지금 우리가 하는 공론자 운동도 그렇고 우리 저 뭐야 생활 속에 권력 얘기하고 하는 게 사실은 하버마스의 문제의식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하버마스 같은 경우 하버마스 또는 프랑크푸르트 저 학파 아이들이 얘들이 공개적으로 그람시는 언급을 안 합니다. 음, 그거는 제가 볼 때 일종의
걔들 나름대로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 그러나 문제의식은 똑같아요. 문화를 통해서 음, 새 세상을 만들어 보자 말이야. 그런데 이제 하버마스 포함한 프랑크푸르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이론에 저 침잠해 있죠. 음. 어, 반면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저기 우리의 안토니오 그람시는 그야말로 실천적 지식인이고 그래서 몸으로 저 싸우다가 11년 동안 뭐 깜빵에 있고 그러면서 그거는 다음 꼭지에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7가지 꼭지를 아까 25분에 시작했으니까 35분하고 15분 40, 50 7시 8시 한 15분까지 예. 되는 대로 막 좀 구라를 풀겠습니다. 자, 둘째 꼭지. 안토니오 그람시는 누구냐? 여러분, 그람시는 마피아 고향이 어디죠? 시실리아 섬이죠, 시실리. 시실리 섬을 이태리 지도를 보고 왼쪽 위에 보면은 그 지중해 안에 사르디니아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서 1891년도에 태어났고, 그람시는 2살 때인가 3살 때 유모가 2층에서 이렇게 안고 내려오다가 그람시를 떨어뜨려가지고 그때 다쳐가지고 평생이라고 할 것 없이 그 저 뭐냐 한 50대 초반에 그, 그 무솔리니 깜빵 안에서 죽었는데 죽을 때까지 이 꼽추로 그 아주 불편한 몸을 이끌고서 그렇게 운동을 했던 실천가였어요. 그 참, 그런데 아시는 분은 다 아시다시피 1891년 에 태어나가지고 1926년도에 무솔리니한테 구속돼가지고 1937년 11년 동안 깜빵 생활을 하다가 수인 생활하다가 죽습니다. 11년 동안 살다가. 그런데 11년 동안에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외부 도서가 전혀 반입이 안 됐어요. 순전히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기억만 가지고 대학노트 37권에 달하는 나중에 이제 옥중소고라고 하는 프리즌 노트북을 대학노트에다가 우리 후광 김대중 선생이 옥중에서 쓴 편지 깨알같이 쓴 그런 것처럼 옥중소고라는 엄청난 그 집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그 그람시의 이런저런 그 변혁 전략들이 다 거기 저 37권의 대학노트에 쓰여 있는 옥중수고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향도 충청도고 그래가지고 그렇잖아도 말투도 느리고 그래서 제가 좀 속도를 좀 빨리 할게요. 여차하면 제가 준비한 거 그냥 읽어 내려갈게요. 근데 첫 번째 이저 그람시 소개는 워낙 오늘 모임의 기본 키 컨셉이기 때문에 자, 그람시의 혁명이론 그 변혁이론이 어떻게 생성이 됐느냐? 여러분들 그 볼셰비크 혁명 저 소련 혁명이 그람시보다 21살이 많은 레닌이 50대에 그렇게 1917년 볼셰비크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람시가 혁명 뒤에 러시아를 방문해 보고서는 이런 혁명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또는 유럽에서는 불가능한가 말이야. 다시 말해서 러시아 같은 국가 전복 혁명이 왜 불가능한가?
하면서 깜빵 안에 있으면서 곰곰이 생각해서 나온 게 헤게모니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자기 나라 이태리 포함해서 그리고 그람시는 굉장히 열심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꼽추의 불편한 몸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하고 뭐 국회의원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무솔리니가 야, 저 새끼 집어넣어 해가지고는 깜빵에 집어넣어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나라 이태리 포함해서 소유럽에는 러시아에 없는 시민사회라는 어떤 분야가 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국민국가 안에 그람시는 유럽 쪽 얘기입니다. 유럽의 국민국가 안에는 정치사회하고 시민사회 두 분야가 같이 존재하면서 힘을 발휘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중에 시민사회라는 게 러시아에는 없는 개념인데 이 시민사회가 바로 이제 예컨대 교육기관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종교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인데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국가 이데올로기를 일반 피플들한테 내재화시키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유럽 국가에서는 러시아 같은 그런 국가 전복 혁명, 기동전이라고 부릅니다. 기동전이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불가능하고 이태리 포함한 유럽에서는 그 시민사회를 장악을 하는 진취전적인 투쟁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 전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민사회를 통해서 지배계급들이 제가 그 원어대로 그냥 하니까 제 사상적인 문화 이런 거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배계급들 룰링 클래스들이 지들이 생각하는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을 일반 시민 피플들한테 이렇게 공기처럼 숨쉬는 공기처럼 이렇게 설득 또는 우리말에는 그게 교원 형성인데 아주 시민들이 이렇게 확 넘어가게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는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사회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런 장악된 상태를 헤게몬이라고 부릅니다. 그람시는. 그래서 그람시가 주장하는 바는 그런 헤게모니 상태를 시민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헤게모니 상태를 먼저 깨부숴야 역전시켜야 예컨대 새 사회가 가능하단 말이야. 하는 게 그람시의 헤게모니 투쟁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주장을 하는데 이제 진취전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헤게모니 투쟁을 하는 거를 참호전 또는 진취전이라고 그람시는 부르는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그람시가 소개한 개념이 유기적 지식인이라고 있어요. 그 상대 개념이 전통적 지식인인데 전통적 지식인부터 먼저 설명드리면은 뭐 신부님들, 학교 선생님들, 그 다음에 목사님들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통적 지식인이라 해가지고 종래의 기존 질서를 계속 반복시키고 체제가 유지되게 자기 지식을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들을 유기적 전통적 지식인이라고 그러고
그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유기적 지식인이라는 건 뭐냐?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개발하고 지배하고 있던 상식을 까부술 대항 상식을 개발하고 하는 그런 지식인들. 그래서 이 지식인들은 제일 조건이 제일 첫 번째가 절대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일반 시민, 서민들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서민입니다. 서민들의 언어를 쓰면서 새로운 그림을 자꾸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유기적 지식인의 역할이 새로운 사회를 위한 어떤 집단행동 또는 어떤 새로운 세상을 위한 시도를 변혁이라고 합시다. 그냥 변혁을 시도하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지식인들이 유기적 지식인들이 특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일반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이고 민중적인 하층 문화, 영어로는 서벌턴이라고 그러는데 하층 문화에 주목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배 계급들, 지배 계급이라 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본가 계급입니다. 부르주아 계급들이 예컨대 걔들이 클래식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는 밑도 끝도 없이 나도 클래식 가서 바이올린 배워야 되고 비싼 돈 내고 피아노 치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종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민요라든지 판소리가 전형적인 뭐예요? 그런 것들을 주목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내야 된다 해서 그렇게 하면이 그 피어가 그러니까 서벌턴 하층민들이 그들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를 반영한 교육을 통해서 유기적 지식인들의 교육을 통해서 자각과 조직화가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막 지나가니까 제가 준비한 거 막 읽을게요. 그래서 이 그람시 헤게모니라는 개념의 그 사회과학적 그 개념은 의미는 그 예컨대 사회과학에서 그 아주 중요한 개념이 이게 이제 그 파워하고 관련된 주요 개념인데 사회적 질서와 사회적 변화입니다. 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질서와 그리고 새로운 틀을 짜는 변화, 도전이죠. 질서와 변화의 역동성을 탐구하는 게 사회과학의 또는 모든 그 사회과학적인 그 권력 개념의 관심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유지를 시키고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틀을 짤 건가. 우리말로 하면은 수성과 축성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아, 축성과 수성.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를 유지하는 거. 그래서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은 축성, 수성 양쪽 공이 설명이 되는 양쪽 공의 설명력을 갖는 아주 사회과학적으로 독보적인 개념이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 그 사회과학 공부하신 분들은 얼른 전달이 될 텐데 흔히 얘기하는 그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를 설명하는데 흔히 기능주의적인 접근하고 갈등론적인 접근이 있고 그렇죠. 갈등하면 이제 막시스트들 계급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주 동력이 돼가지고 세상이 바뀌고 그런다는 거고 뭐 그런 건데 양쪽 공이 헤게모니가 유지가 되면은 질서가 유지가 되고 기존의 헤게모니가 깨져서 새로운 헤게모니가 형성이 되면은 새 사회의 시작이 되고
그래서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은 양쪽 공이 설명력을 갖는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꼭 설명을 드리고 싶은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그 요즘은 그 사람들 역할들이 좀 시무룩하지만은 전교조 운동 있잖아요. 전교조 한국에서 전교조 운동의 이론적 지주 역할을 했던 파울로 프레리라는 브라질 교육학자가 있어요. 파울로 프레리의 교육 이론이 그람시의 헤게모니론하고 똑같다고 봐도 돼요. 아주 똑같은. 근데 특히 프레리는 뭐 그람시를 의식한다거나 또는 공부했다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의 시작, 문제를 출발점을 같은, 그래서 프레리의 아주 중요한 교육학 책 이름이 영어를 또 써서 죄송한데 페다고지 오브 더 어프레스드 해가지고 그렇다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학이라고 어, 책 제목이 그렇게 썼을 정도로 브라질의 파울로 프레리가 이 사람은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교육은 정치적이고 그리고 교육이라 하면 비판적 의식 또는 자기 그 행자표 계급 사회 적인 어떤 위치에 어디에 처하고 있는지 그거를 자각을 하고 자각을 시키는 거. 그 다음에 그, 그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 가르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 절대 이렇게 자기 지식을 그냥 막 강요하는 듯한 분리하려고 할 게 아니라 대화하는 식으로 같이 참여하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역시 이 사람도 억압받는 자들의 문화적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교육은 소외를 강화하고 그들의 문화적 맥락을 존중하는 교육이 해방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라고 역시 이 사람도 문화를 강조합니다. 이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하고 그래서 그람시의 그 중요 개념들이 제가 목청만 컸는데 잘 전달이 됐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그람시의 이런 문제의식, 그러니까 문화를 통해서 헤게모니를 또는 카운터 헤게모니를 수립하고 하는 것의 성공 여부가 기존 질서의 존속 여부가 결정이 된다. 이게 그람시의 문제의식인데 이런 그람시의 문제의식을 계승한 학자들 이거 뭐 사회과학 하다 보면은 이게 뭐 우리가 저쪽 서양 놈들의 그 완전 지식 식민지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매번 느끼게 되는데 이건 자전 그래 자전 리얼 현실로서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람시의 문제의식을 계승한 이런저런 학자들을 제가 그냥 이름만 그냥 지나갈게요. 영국 그 문화학자인데 스튜어트 홀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오리엔탈리즘 강조했던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사람, 레이먼드 윌리엄스 있고 그다음에 라클라우 부페라고 이 사람이 또 유명한 사람인데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하는 거는 딴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프랑스에 알두스라고 있어요. 알두스는 그람시 이론하고 그람시 이론을 좀 더 정교화시켰어요. 예컨대 그람시가 안 썼던 용어를 쓰는데
알리스에 의하면은 그 한 국민국가 안에는 공동체 안에는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를 힘으로 이렇게 그 주입시키는 억압 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적으로 상식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가 두 개가 있다라고 알리스는 그람시 이론을 그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억압적 국가기구, 예컨대 경찰, 군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법원 이런 거. 억압적 국가기구고,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는 그람시의 시민사회 헤게모니 개념 이거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 알리스에 마찬가지로 억압기구 외에 시민사회의 교육, 종교, 가족, 언론 등 비강제적 기구들이 어떻게 헤게모니를 재생산하는지를 알리스는 좀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강조를 합니다. 그 알리스에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잠깐 언급했던 사람들은 다 그람시를 계승한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는 그람시의 뭐를 수용한다 어쩌고 말 한마디 없이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후코입니다. 후코의 권력이론이 그람시가 가지고 있는 헤게모니 이론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람시 노노노 후코의 권력이론은 제가 그 정리한 거 그냥 읽을게요. 권력의 분산성을 얘기합니다. 권력은 어디에나 있다. 그 다음에 권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통제의 지배의 수단으로 삼는단 말이야. 제일 모한 것이 정신의학이고 범죄고, 그 다음에 성의 그 젠더에 관련된 그런 그 과학들. 그래서 지식과 권력을 같이 연계시키고, 그 다음에 규율 권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후코는. 그래서 여러분들 파놉티콘이라고 이 단어도 들어보실 텐데, 깜방에서 감옥에서 중앙에서 중앙에 제일 높은 탑에서 이렇게 각 수용소 방을 감시하는 건물을 파놉티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간수들은 파놉티콘 꼭대기에서 각 그 깜방 안에 있는 죄수를 다 감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수들은 간수가 어디 있는지 그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자기가 감시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간수가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깜방 안에 있는 죄수들이 알아서 조심하는 거. 그게 규율 권력이라고 합니다. 규율 권력. 그런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뭐 생명 바이오 파워 해가지고는 이거는 후쿠의 성의 역사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제가 우리 박 대표님하고 미리 말씀을 나눠보니까 조만간 후코의, 그러니까 안 보이는 권력의 그람시 말고 또 한 사람, 푸코의
권력은 다룰 계획이라고 그래서 그냥 이런 정도로 개념만 제가 소개하고 그 뒤에 여기 푸코가 제시한 권력 극복 또는 그러니까 산재된 우리 생활 속에 산재되어 있는 권력을 극복하는 푸코가 제시하는 그 몇 가지 방향들이 있는데 그거나 읽어드리고 다음 그 꼭지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비판적 사유와 자아 성찰의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이 내 주변에 나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게끔 만드는 그것이 누군가 어떤 과정인가 내가 오늘의 나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나의 어떤 과거 히스토리가 오늘의 나로 이렇게 의식하고 행동하게 만드는가. 예, 이런 것들을 자아 성찰을 하면서 계속 우리 주변을 이렇게 계속 곰씹어 봐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배가 심히 자기 자신들의 지배를 어떤 식으로 정당화하는지 그거를 깨우쳐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로컬 저항이라고 그래가지고 큰 규모의 총체적 혁명이나 그야말로 큰 규모의 어떤 예컨대 아까 러시아 혁명 같은 그런 국가를 전복하고 하는 그런 큰 규모의 저항 레지스탕스보다는 작은 국면에서 다시 말해서 일상 속 권력에 대한 국지적 비판과 실천을 강조합니다. 푸코는 이런 것들. 그래서 푸코는 그람시 같은 좌파들의 자주 사용하는 해방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습니다. 푸코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모든 제도와 지식이 권력과 얽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의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실천, 다르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이렇게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이 나름대로 이렇게 일상에 깔려있는 권력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푸코가 주장합니다. 그래서 푸코 관련은 우리 박 대표님 커리큘럼상 조만간 여러분들한테 다시 정리해서 누군가가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또 듣기로 하고 그 다음에 넷째 꼭지로 이 헤게모니 개념이 그 조금 아까 후코가 얘기했던 큰 규모의 또는 좌파들이 생각하는 어떤 혁명들 그런 혁명은 아닌데 작은 부분들에서 사회적 불만이 집단화되고 행동화되고 하는 게 사회운동이죠. 그래서 헤게모니 개념은 사회운동 이론에도 이게 연결이 됩니다. 이 사회운동 이론은 사실은 제 전공이 사회운동인데 이거 할 얘기가 무지 많은데 이거 너무 많고요. 한때는 얘기해서 이것만 소개해 드릴게요. 그 집단 행동 프레임이라고 어떤 집단이 불만을 가진 집단이죠. 어떤 집단이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박 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론장 운동을 하고 있지만은 노상 수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어느 경우에는 액션이 필요합니다. 직접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직접 행동이 가능한가? 그래서 집단 행동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황이 어떤 그룹이 어떤 집단이 처해 있는 상황이 옳지 않단 말이야. 이거 옳지 않다. 이거 웃기는 형국이다 말이야. 라고 공통적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옳지 않은 불공정한 상황에 있다. 라는 의식을 공유해야 되고, 둘째는 우리가 그 집단이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예컨대 지금 여러분들이 공통의 화제가 되고 있는 통합 돌봄 관련 뭐 이런 걸로 뭐해도 관계없어요. 이것들이 우리가 이거를 수행할 수 있단 말이야. 음.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상황이 옳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예컨대 뭐 통합 돌봄 같은 경우는 주변에 예컨대 자기 가족 중에 예컨대 시설로 가야 되는 시설로 모시고 옮겨야 되는 부모님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부모님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단 말이야. 그런 집단의 공통적인 자기 정체성이 있을 때, 자,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옳지 않다. 그게 부정의 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옳지 않다 하는 의식. 그 다음에 우리는 이 현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 어떤 자신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우리 정체성에 관련된 거, 집단 정체성이 형성돼 있을 때, 요 세 가지 있을 때, 세 가지가 형성이 돼 있을 때, 그 그룹은, 그 사람 집단은 직접 행동이 가능하다라는 집단 행동 프레임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제일 나중에 나오는 프레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프레임이라는 단어가 언론에서도 많이 쓰는 이게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풀어서 얘기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세상이나 어떤 사태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말 그대로 프레임은 왜 사진 왁구 같은 걸 프레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진이나 그림 이렇게 모셔놓는 그 왁구. 그걸 프레임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을 해석하는 인지적 틀을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주로 누가 해주느냐?
여러분 이거 누가 해주는 작업 같아요? 이 작업이 바로 유기적 지식인이 해주는 일이 프레이밍 작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예컨대 뭐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다 좋아하던 싫던 아주 유명한 그 유기적 지식인이 있죠. 유시민이가 예컨대 그런 사람입니다. 최근 12.3 내란부터 시작해 쿠데타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까지 국민들이 이것저것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어떻게 될까?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럴 때 그 사람 그렇게 현란한 말재주와 박학한 지식 가지고 국민들 안심시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유시민이보다 더 탁월한 유기적 지식인이 있어요.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이 더 아주 원론적인 의미의 아주 월등한 유기적 지식인데 그건 왜 그런 거 아니? 유시민이보다 훨씬 쉬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일반 서벌턴 하층민들이 또는 서민들이 한테 얼른 전달이 되는 개념과 단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게 언젠가 그 고기 굽는 불판을 가를 때가 됐단 말이야. 새 일꾼들한테 기회를 줘야 될 때가 됐다 하는 얘기를 노회찬이가 그렇게 표현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예컨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또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 프레이밍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프레이밍 작업은 예컨대 뭐 우리 지금 당대 그 예를 그냥 계속 들을게요. 그 윤석열이가 고성국이 유튜브를 보면서 그렇게 세상을 봤다고 그러는데 아시는 분은 다 아시다시피 고성국이도 한때는 운동했던 친구예요. 그리고 저도 옛날에 그, 그 친구 정책한 친구인데 그 친구 그 초장에 쓴 그 책도 좀 보고 그랬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친구가 확 돌아가지고는 완전 극우 논리를 개발하고 그리고 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추천을 했을 거예요, 윤석열이한테. 조성국이가 제일 논리적으로 그, 그 극우 쪽에 논리를 잘 전파를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 윤석열이 그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세상 문화 학습을 고성국이 유튜브 통해서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런 역할 하는 거 또는 그런 일들 그게 프레이밍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 프레이밍 작업에 필요한 유기적 지식인 또는 설득 작업 그 다음에 그 많은 그 서민들이 누리고 있는 그야말로 서민적인 문화를 통해서 같이 향유하면서 이렇게 세상 보는 왁구를 이렇게 교정시켜주고 이렇게 들지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회운동 이론에도
수용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운동 관련해서는 이거 뭐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요 정도로 하고서 제 다섯째 꼭지는 이걸로 끝내고, 넷째 꼭지는 시간 다 지났네. 그 한국, 이거는 제가 생략할게요. 한국의 그 일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한국이 일제 식민지를 통해서 서구의 근대를 소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대성은 일컬어 그거를 식민지 근대성이라고 부르는데, 식민지 근대성을 갖게 됐고 일반적인 서구의 자율적 계몽적 근대는 우리하고는 딴 나라 얘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상적으로는 뭐 예컨대 열차도 깔고 뭐 전차도 다니고 뭐 극장도 다니고 뭐 이런 거를 어? 다 소개되고 그런 거를 향유하는 기회를 준 게 일본 아이들 아니었느냐 하면서 헛소리들 하는데, 그게 이제 뉴라이트 아이들 논리죠. 그런데 전혀 서구의 자율적 계몽적 근대라는 거는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할 하버마스의 그 계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몽. 이성을 그 우선으로 하고 과학적 사고를 모르라고 합리를 얘기하고 하는 그런, 그 정상적이라는 것도 사실은 좀 웃기는 얘기인데, 저쪽 좌우지간 일반적인 서구의 자율적 계몽적 근대 는 전혀 관련 없는 식민지 근대성이 수용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한국전쟁의 경험을 통해가지고 우리는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박 대표 그 권력의 일상에서 우리가 권력 감수성을 증진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힘들게 된 역사적 배경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알아서 기죠. 알아서 조심하고, 그리고 조선조 내내 500년 내내 강력한 그 중앙 집권, 거기에다가 일제 또 한국전쟁 거기다가 지금 국민 개병제 가지고 남자 젊은이들 군대 무조건 다 가잖아요. 군대라는 데가 뭡니까? 흔한 얘기로 뭐 하라면 뭐 하는 데가 군대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생활 속에서 체화돼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도 그 신문에 어떤 양반이 칼럼에 나왔는데, 아니 지난 5개월 동안 1,000만이 넘는 시민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큰 규모의 그런 모험을 하는데 그게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할 일이 없는 거야.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 때에 일거리를 찾자 하는 게 우리 공론장 운동 아니냐. 맞죠? 네. 일거리를 찾아서 그 광장에 나갔던 그 청년을, 그 에너지를 좀 더 조금이라도 나은 다른 우리 환경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우리의 운동의 취지로 알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람시 이 문화적 헤게모니와 70년대 민족문화, 이것도 재미난 부분인데 이건 뭐 계좌가 되면 하고, 마지막으로 그람시의 헤게모니와 하버마스 관련,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버마스도 그렇고 여타 프랑크푸르트 학자들이 그람시 언급 안 합니다. 얘들
그거는 기본적으로 걔들이 지향하는, 뭐라 그럴까. 패턴이 달라서 그래요. 똑같이 문화를 강조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프랑크푸르트 애들은 움직이는 건 젊은 애들 니들이 움직여라 이거야. 반면에 크람시는 실천적 지식인이었죠. 음, 그래서 어 그렇게 결정적으로 둘이 저 하고 그 프랑크푸르트 애들은 크람시를 언급을 안 하지만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하버마스의 그 공론장 우리가 하는 운동도 그렇고 그 생활의 식민지화 있잖아요. 음, 생활 식민지화를 거부하는 운동이 헤게모니 운동이야. 음, 음, 그 저 카운터 대항 헤게모니 음, 운동이고 그래서 헤게모니나 하버마스의 그 공론장 운동이나 똑같다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제가 조금 10분 지났네. 제 얘기 그만 끝낼게요. 미안합니다.